그날 대한민국 최고 의료재단 회장 이지연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조계사 공양간에서 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성이 40년 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총탄 3발을 맞고도 끝까지 업고 뛰었던 북파 공작원이라는 충격적인 진실까지는 아직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하지만 불의에는 용서가 아닌 정의가 필요하다. 오후 2시 30분 조계사 인근 공양간. 김수혜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곧게 허리를 폈다. 환갑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여전히 탄력 있고 건강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하는 108배와 기본 체력 단련 덕분이었다. 40년간 절에서 수행하며 단련한 몸은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강인해 보였다. 오늘도 팔굽혀펴기 50개는 가뿐하겠군. 수혜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어젯밤 법당 청소를 하며 무심코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연속 100개까지 할 수 있었다. 절의 젊은 신도들보다 훨씬 좋은 체력이었다. 수혜 보살님 수고하셨어요. 지나가던 젊은 신도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여전히 나이 드신 일꾼 보살 정도로 여기는 시선이 있었다. 수혜의 탄탄한 체격과 또렷한 눈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수혜는 합장하며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한때 북한 정찰대 신명을 혼자서 제압했던 손이 지금은 공양간 일로 단련되어 더욱 강해져 있었다. 한때 국가 기밀작전을 수행했던 머리가 지금은 수백 명분의 공양을 척척 준비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이고 있었다. 아무도 모른다. 이 건강한 공양간 보살이 매일 새벽마다 홀로 무술 수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성이 환갑임에도 20대 청년보다 빠르게 뛸 수 있고 한 손으로 쌀 포대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수혜는 가벼운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절을 나섰다. 걸음걸이는 경쾌했고 등은 꼿꼿했다. 40년간의 수행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시켰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수혜의 시선이 병원 광고판에 머물렀다. 이지연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글귀와 함께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있었다. 지연이. 수혜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40년 전 12살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총상으로 피를 흘리며 누나 아파요. 라고 울먹이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 큰 병원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아미타불. 잘 자랐구나. 수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자신은 이렇게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자신이 목숨 걸고 구한 그 아이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원력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248번 버스가 도착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고 수혜는 뒤쪽에서 조용히 줄을 섰다. 버스 안은 삭막했다. 노약자석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 3명이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다. 첫 번째 남성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두 번째는 귀에 여러 개의 피어싱을 달고 있었다. 세 번째는 목까지 올라온 거미줄 문신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수혜가 버스에 올랐다. 61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경쾌한 걸음이었다. 버스 안의 젊은 승객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았다. 하지만 수혜의 몸에서 풍기는 고요한 기운과 단단한 체격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수혜는 노약자석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연부를 외웠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지만 그녀의 몸은 언제라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있는
80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올랐다. 걸음걸이가 매우 불편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수혜가 젊은 남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젊은 분들, 죄송하지만 저분이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문신의 남성이 수혜의 말을 듣고 일부러 다리를 더 넓게 벌리며 자리를 차지했다. 아, 할머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80세 할머니가 수혜를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김수혜 보살님 아니세요?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승객들이 모두 주목했다. 제 아들이 그러는데 조계사의 북파 공작원 출신 보살님이 계신다고. 40년 전에 가족들을 구하신 영웅이시라고. 수혜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했다. 용문신 남성이 80세 할머니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 그럼 절에서 밥하는 할머니구나. 진짜 웃기네. 북파 공작원이 절에서 공양 담당하고 있다고. 두 번째 남성이 낄낄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영웅이었다면 지금 이런 일 하고 있겠어? 할머니, 아까 그 할머니 말씀 들으셨죠? 할머니가 옛날에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얘기래요. 진짜예요? 수혜가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것은 인연일 뿐입니다. 그래 봐요. 거짓 소문이라니까. 당연하지. 저런 할머니가 무슨 공작원이에요? 남성들이 큰 소리로 웃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할머니, 진짜 공작원이었다면 지금 절에서 일 안 하고 있겠죠? 나라에서 연금이라도 줬을 텐데 말이에요. 맞아. 진짜 영웅이었다면 나라에서 모시고 살 텐데. 지금 이런 꼴로 사는 걸 보니 다 가짜 소문이네. 세 번째 남성도 가세했다. 할머니, 설마 진짜 북파 공작원이었다고 믿고 계세요? 그런 거짓말로 동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그때 버스 뒤쪽에 앉아있던 정장 입은 중년 남성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지현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조계사 근처를 지나다니며 이상하게 시선이 끌렸던 그 건강해 보이는 보살이 바로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저 보살님, 왜 자꾸 낯익지? 지연은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던 이상한 기시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저 여성의 당당한 걸음걸이, 고든 자세, 뭔가를 관찰하는 듯한 예리한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다. 용문신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서 수혜 앞에 서서 조롱하듯 말했다. 할머니, 진짜 궁금한데. 공작원이었다면 지금 우리 앞에서 뭔가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화에서처럼? 그가 수혜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다. 도발적인 행동이었다. 어라? 반응이 없네. 역시 거짓말이었구나.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혜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밀리는 순간 그녀는 완벽한 중심을 유지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61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탄력 있는 움직임이었다. 마치 40년간 단련된 무술가의 몸놀림 같았다. 이지연의 눈이 커졌다. 저건 고수의 움직임이다. 그것도 상당한 실력자의 몸놀림이었다. 61세 절 보살이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이 절대 아니었다. 오, 할머니 몸놀림 좋네. 두 번째 남성이 비웃었다. 한 번 더 밀어볼까? 그가 다시 수혜를 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수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남성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더니 특정 지점을 정확히 눌렀다. 아! 남성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수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놓았다. 아미타불.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저건 실수가 아니라 정확한 앞점 공격이었다. 그것도 고도로 훈련된 무술가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세 번째 남성이 화를 내며 일어났다. 야, 이 할머니가 지금 뭘 한 거야? 별일 아닙니다. 그냥 넘어질까봐 잡았을 뿐이에요. 수혜는 여전히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40년 전의 날카로움이 잠깐 스쳤다 사라졌다. 이지연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다. 언제였을까? 어디서였을까? 갑자기 40년 전 기억의 파편이 스쳤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업고 뛰던 누군가의 뒷모습. 괜찮다, 지연아. 조금만 더 참아. 라고 속삭였던 따뜻한 목소리. 설마. 지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너무 많이 바꿔놓았고 그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했다. 용 문신 남성이 수혜를 다시 괴롭히려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승객이 나섰다. 그만하세요. 할머니한테 왜 그러세요? 젊은 여성의 항의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몇몇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건달들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짜증나게. 할머니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 그들이 다른 자리로 옮겨가자 수혜는 조용히 노약자석에 앉았다. 80세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자리를 함께 나누었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지연은 계속 수혜를 관찰했다. 그녀의 당당한 앉는 자세, 주변을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방금 전 보여준 놀라운 몸놀림. 모든 것이 평범한 절 보살과는 거리가 멀었다. 버스가 지연의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그는 내리지 않았다. 수혜가 어디서 내리는지 보고 싶었다. 아니,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 정말 수혜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다. 지연도 황급히 뒤를 따라 내렸다. 수혜는 조계사 방향으로 걸어갔다. 지연은 멀찍이서 따라갔다. 수혜가 들어간 곳은 조계사 인근의 작은 원룸이었다. 검소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약 정말로 저 여성이 그분이라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는 수혜의 집 주소를 머릿속에 새겼다. 내일이라도 확인해 봐야 했다. 40년간 찾아다녔던 그분이 혹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 지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수혜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켜졌다. 그 불빛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다. 바른 자세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었다. 지연은 주머니 속 낡은 군번줄을 만졌다. 40년 전 그 여군이 자신에게 남겨준 것이었다. 수혜라는 법명이 새겨진 채로 만약 저 여성이 정말 그분이라면 내일 이 군번줄을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연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내일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나는 의심 때문에, 다른 하나는 들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벽이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지연은 몰랐다. 그가 의심하고 있는 그 여성이 한때 북한군 사이에서 연꽃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전사였다는 진실을. 1982년 7월 강원도 화천 특수부대 훈련소. 새벽 5시. 혹독한 여름 더위가 시작되기 전 220명의 지원자들이 최종 선발전을 위해 집결했다. 남성 200명,
여성 20명. 이 중에서 단 10명만이 최정예 북파 공작원으로 선발될 예정이었다. 김수혜는 크지 않은 체격이지만 단단한 근육질 몸이었다. 키 165cm에 몸무게는 50kg. 그러나 남성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저런 애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자들은 그냥 서류 심사로 떨어뜨리지. 왜 여기까지 왔지? 남성 지원자들의 시선에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다. 하지만 수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꽃처럼 고요하면서도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첫 번째 시험, 20km 완전군장 행군. 제한 시간 2시간. 교관의 호령과 함께 지옥의 선발전이 시작되었다. 30km 배낭을 메고 산악지형을 달려야 했다. 출발 10분 후 이미 30명이 포기했다. 30분 후 절반이 탈락했다. 1시간 후 70명만 남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가장 작은 체격의 김수혜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안정적이었다. 마치 명상하듯 고요한 마음으로 뛰고 있었다. 젠장, 저 여자 뭐야? 어떻게 저런 속도로? 남성 지원자들이 하나둘씩 뒤처지기 시작했다. 수혜는 마치 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험한 지형을 넘나들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으로 육체적 고통을 초월하고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등 김수혜. 기록 1시간 23분. 2등과 15분 차이였다. 이상하군. 여자가 어떻게... 박중령이 중얼거렸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시험은 격투였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고 수혜는 1회전에서 180cm 대남성과 붙게 되었다. 미안 아가씨. 다치지 않게 살살할게. 남성이 비웃으며 접근했다. 하지만 3초 후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수혜가 사용한 것은 단 한 번의 발차기였다. 중생을 해치지 않으되 악을 제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상대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거대한 몸집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이었다. 뭐야? 지금 뭔 일이? 관중석이 술렁였다. 하지만 수혜의 표정은 연꽃처럼 고요했다. 8강, 4강 결승까지 모든 경기가 1분을 넘지 않았다.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었다. 특전사 출신, 태권도 유단자, 레슬링 선수 모두가 수혜 앞에서는 무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명도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 않았다. 결승 상대는 이경수 상사였다. 10년간 특수부대에서 굴린 베테랑이었다. 이번에는 장난 안 쳐. 진짜로 간다. 이경수가 본격적으로 덤벼들었다. 하지만 수혜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잎처럼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의 목 뒤 혈자리를 정확히 찔렀다. 이경수가 그대로 쓰러졌다.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게 뭐야? 몸이 안 움직여. 30초 후에 풀립니다. 수혜가 담담하게 말했다. 정확히 30초 후 이경수가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다. 당신, 도대체 뭐야? 그저 격투기와 태권도를 했습니다. 1982년 10월 휴전선 비무장지대 근처 수혜의 두 번째 전설이 탄생한 날이었다. 정보 수집 임무 중 적에게 발각되어 포위되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혜가 단독으로 수행 중인 정찰 임무에서 북한 정찰대 50명에게 포위당한 것이었다. 즉시 철수하라. 지원 부대를 보내겠다. 본부는 패닉 상태였다. 하지만 수혜의 대답은 의외였다. 아니요.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미처 50대 1로 어떻게? 대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수혜의 목소리는 연꽃처럼 고요했다. 그날부터 3일 3박 동안 휴전선 일대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첫째 날, 북한 정찰대 10명이 하나씩 조용히 쓰러지기 시작했다. 총성도 비명소리도 없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의식을 잃을 뿐이었다. 수혜는 조용히 적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둘째 날, 20명이 더 무력화되었다. 북한군 지휘관이 공포에 떨며 지원군을 요청했지만 지원군 10명도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연락이 끊어졌다. 셋째 날, 남은 북한군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연꽃이라는 유령 같은 존재가 나타났다고 믿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 새벽 수혜가 본부에 무전을 쳤다. 임무 완료. 귀환합니다. 적의 상황은 모두 무력화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무력화? 50명을 혼자서 생포자 3명 있습니다. 중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본부는 말을 잃었다. 10명 중 47명을 무력화하고 3명을 생포해서 정보까지 빼낸 것이었다. 그것도 단 1명도 죽이지 않고 수혜가 귀환했을 때 그녀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마치 산사에서 수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처럼 평온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박중령이 경악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제압하되 해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혜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고 자비로웠는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수혜의 코드네임이 연꽃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북한군 사이에서는 연꽃이 나타나면 잠들게 된다는 전설이 퍼지기 시작했다. 죽음이 아닌 평화로운 잠을. 1983년 3월 최후의 불가능한 임무. 이 작전은 자살 행위입니다. 김대위가 작전 브리핑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북한의 핵심 군사연구소 침투. 5명의 최정예 요원이 이미 실패했습니다. 모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했다. 죽음이 확실한 임무였으니까. 그때 수혜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혜. 안 돼. 너무 위험해. 동료들이 만류했다. 하지만 수혜의 결심은 확고했다.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보다 책임을 선택하겠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72시간 후 수혜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북한의 심장부 깊숙이 침투해서 핵심 기밀 문서를 획득하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다. 불가능해. 어떻게? 확인된 경비병만 200명인데. 그리고 전자경비 시스템의 최신 감지 장비까지. 수혜는 담담하게 보고했다. 적들의 교대 시간을 3주간 관찰했습니다. 4분 17초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충분했습니다. 4분 17초로 그 모든 걸? 마음이 고요하면 시간도 느려집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김수혜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과 용기를 겸비한 완벽한 진짜 전사였다. 1983년 12월 마지막 작전을 앞두고 수혜의 전설적인 군 생활이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북파 공작원으로서 17번의 작전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적도 죽이지 않았다. 북한군 사이에서는 연꽃만 언급해도 숙연해졌다. 수혜 마지막 임무다. 김대위가 봉투를 건넸다. 이진수 일가 구출 작전. 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수혜가 작전 파일을 펼쳐보았다. 북한 핵심 과학자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남한으로 데려오는 임무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인원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수혜는 몰랐다. 이 작전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40년 후 자신이 구한 12살 소년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운명을. 연꽃 전사 김수혜의 운명을 바꿀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물론 그때의 수혜는 이것이 마지막 작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하지만 불의에는 용서가 아닌 정의가 필요하다. 1983년 12월 15일 북한 개성 인근 새벽 3시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가 한반도를 얼려붙게 만들고 있었다. 눈발이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한 명의 여성이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위장한 채 숨어 있었다. 김수혜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소속 북파 공작원 중 최연소, 최정예 요원이었다. 그녀의 코드명은 연꽃. 오늘의 임무는 특별했다. 일반적인 정보 수집이나 파괴 공작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 타겟 확인. 이진수 일가 4명. 12시 방향 폐가옥에서 대기 중. 수혜는 소형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꽃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연꽃 상황 보고하라. 본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북한 순찰대 2개 분대, 약 20명이 반경 2km 내에서 순찰 중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수혜는 쌍안경으로 목표 지점을 확인했다. 낡은 농가에서 4명의 그림자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진수, 북한의 핵심 생화학 연구원. 김순정, 그의 아내. 최선미, 첫째 딸. 이지연, 막내 아들. 이 가족은 6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대한민국 정부와 접촉해왔다. 이진수가 보유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정보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는 가족을 구하는 것이 수혜의 사명이었다. 시간 확인 0315시. 접촉까지 45분 남았다. 수혜는 자신의 장비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권총 2정, 수류탄 4개, 응급치료 키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벌줄.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군벌줄이 유일한 신원 확인 수단이 될 것이었다. 정확히 4시 정각, 수혜는 약속된 장소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어둠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수년간의 훈련과 선정 수행으로 다져진 몸은 눈밭 위에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폐가옥에 도착하자 4명의 인원이 떨고 있었다. 특히 12세 소년 지연은 추위와 공포로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연꽃이 피면 수혜가 암호를 속삭였다. 진흙도 정화됩니다. 이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요원입니다.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수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이진수 일가의 긴장된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정말 우리가 남한으로 갈 수 있을까요? 김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수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어린 지연이 무서워하며 어머니 품에 안겼다. 수혜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어 지연과 눈높이를 맞췄다. 지연아, 무서워도 용감하게 행동해야 해. 누나가 너를 지켜줄게. 알겠지?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좋아. 이제부터 누나를 믿고 따라와. 수혜는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 이상한 안정감이 찾아왔다. 이 젊은 여성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강인함과 따뜻한 보호 본능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제 출발합니다. 저를 바짝 따라오세요.
제가 멈추면 멈추고 제가 뛰라고 하면 뛰세요. 일행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혜가 앞장서고 이진수 부부가 아이들을 보호하며 뒤를 따랐다. 눈발이 점점 거세져 시야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수혜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상황이었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 다져진 감각이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도 그녀를 흔들지 않았다. 첫 번째 위기는 30분 후에 찾아왔다. 멈춰! 멀지 않은 곳에서 북한 순찰병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혜는 즉시 손짓으로 모든 사람을 큰 바위 뒤로 숨겼다. 수상한 말자국이 있습니다! 순찰병이 그들이 지나온 길을 발견한 것이었다. 수혜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수혜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내지 마세요.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3분 후 순찰병들이 조용히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가 곧 고요해졌다. 수혜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옷에는 눈만 묻어 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가 적들을 해치지 않고 무력화했다는 것을. 계속 갑시다. 조심히 따라오세요. 뛰세요. 강으로 뛰어드세요. 수혜가 외쳤다. 총성이 터졌다. 수혜는 자신의 몸으로 지연을 가리며 강으로 뛰어들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그들을 덮쳤다. 아파!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총알이 그의 왼쪽 다리를 스쳤던 것이다. 괜찮아. 꼭 잡아. 수혜가 지연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이번에는 수혜의 어깨를 관통했다. 피가 강물에 번지기 시작했다. 누나! 지연이 울부짖었다. 괜찮다고. 누나는 괜찮아. 수혜는 고통을 참으며 지연을 더욱 꽉 안았다. 조금만 더. 저기가 자유의 땅이야. 강 중간쯤 왔을 때 세 번째 총알이 수혜의 등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 정신으로 육체적 아픔을 초월했다. 누나! 피가 너무 많이! 지연이 수혜의 상태를 보고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 용감한 지연이는 울지 않는다고 했잖아. 수혜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드디어 남한 쪽 강둑에 도착했다. 수혜는 지연을 안전한 곳에 올려놓고 나서야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다. 어깨, 등, 그리고 손목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진수 가족도 무사히 강을 건넜다. 하지만 북한군의 추격은 계속되고 있었다. 더 가야 합니다. 수혜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안전지대까지 2km 더 가야 합니다. 지연이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수혜는 그를 등에 업었다. 세 발의 총상을 입고도 12세 소년을 업고 뛰기 시작했다. 누나! 나 무거워요? 내려놔도 돼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무겁긴 지연이는 깃털 같아. 수혜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1km를 더 뛴 후 수혜의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출혈이 심각한 상태였다. 여기서 잠시 쉬어야겠어요. 수혜가 지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군의 추격 헬기였다. 안 돼. 이대로는 모두 위험해. 수혜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군번줄을 풀어 지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연아, 이걸 꼭 간직해. 언젠가 누나를 찾고 싶으면 이걸로 찾아. 누나는 어디 가요? 지연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누나는 나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 거야. 그 사이에 너희는 저 언덕 너머로 가면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수혜는 지연의 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지연아,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돼. 약속해.
네. 하지만 누나도 꼭 살아야 해요. 물론이야. 내 걱정은 하지 마. 수혜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꼭 안고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헬리콥터가 그녀를 쫓아 방향을 바꿨다. 이진수 가족은 수혜의 지시대로 언덕을 넘었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한 군인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날 밤 수혜는 북한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3일 후에야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진수 가족들은 보호시설로 이송된 후였다. 국가기밀 보호를 위해 모든 정보는 분류되었고 수혜는 그 가족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단지 그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치적 이유로 수혜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국가는 그녀를 버렸다. 모든 공적은 묻혔고 연금도 없었다. 절망에 빠진 수혜를 구원한 것은 한 노스님의 자비였다. 보살이여, 모든 것은 무상하오. 영광도 굴욕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니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께 의지하시오. 그날부터 수혜는 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40년간 공양간에서 일하며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40년이 흐른 지금 그 12세 소년 지연은 자신을 구해준 누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찾아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인도로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지연이 찾던 영웅은 더 이상 전설의 공작원이 아니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40년을 견뎌온 자비로운 61세 공양간 보살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업은 반드시 성과를 맺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한 인연은 천겁을 지나도 다시 만난다. 현재 2023년 11월 16일 이지연은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의 손에는 40년간 간직해온 낡은 군번줄이 있었다. 수혜라는 법명이 새겨진 글자가 세월에 발에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정말 수의 누나일까? 오늘 아침 그는 일찍 조계사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랐다. 공양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다. 공양간에서는 이미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다. 수혜는 다른 보살님들과 함께 수백 개의 밥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40년 전 그 공작원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다. 지연은 멀찍이서 수혜를 관찰했다. 어제 버스에서 보여준 놀라운 몸놀림,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확신이 필요해. 점심 공양 시간이 되어 신도들과 방문객들이 공양간으로 몰려들었다. 지연도 평소와 달리 일반 공양간으로 향했다. 보통 그는 VIP 접대실을 이용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회장님이 왜 여기에? 젊은 의사들이 수군거렸다. 지연은 공양줄에서 기다렸다. 드디어 수혜와 마주할 순간이었다. 무엇을 드릴까요? 수혜가 국자를 들고 물었다. 그녀는 지연을 알아보았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다. 40년간 감춰온 비밀을 지키려는 본능이었다. 된장찌개로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수혜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이상하다. 입은 어제부터 계속. 여기 있습니다. 수혜가 공양 그릇을 내밀었다. 그 순간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혹시 1983년 12월을 기억하시나요? 수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다. 지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지연이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내 조용히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손으로 가렸다. 수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걸 40년 전 압록강에서 저에게 주신 거죠. 수혜 누나,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맞닿았다. 4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지연이? 수혜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누나. 지연이에요. 공양줄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잠시 자리 좀 비워야겠어요. 수혜가 동료에게 말하고 공양 카운터를 벗어났다. 회장님, 공양은? 뒤에 서 있던 의사가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수혜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공양간 뒤편의 조용한 창고로 들어갔다. 정말 지연이야. 수혜가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미타불. 누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동안 찾았어요. 40년 동안.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수혜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누나가 이 모양이 되어서. 무슨 소리예요? 누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고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누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중생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어요. 지연이 수혜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누나는 진정한 보살이에요. 보살? 수혜가 쓸쓸하게 웃었다. 이런 모습이 보살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누나의 희생 덕분에 아버지는 한국에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셨고 선미 누나는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의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수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미가 국회의원? 네, 최선미 의원이에요. 누나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선미 누나? 나야, 지연이. 지금 당장 조계사로 와. 정말 중요한 일이야. 네,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30분 후 최선미가 급히 달려왔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정장 차림이었지만 수혜를 보는 순간 15세 소녀로 돌아갔다. 수혜 언니, 선미가 수혜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다. 선미야. 정말 선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4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그리움과 감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선미가 울먹이며 항의했다. 국가기밀 때문이야. 북파공작원의 신분은 절대 공개할 수 없었어. 그리고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셨거든. 수혜가 괴로워했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알려주셨어야죠. 지연이 나서서 말했다. 누나, 사실 우리는 언니를 위한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 김수혜 재단이요. 10년 전부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언니를 찾으면 언니 이름으로 된 재단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수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 선미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재단 설립 서류, 공덕 지급 내역, 그리고 언니를 위해 준비한 한옥 계약서까지. 한옥? 네. 북촌에 있는 아름다운 한옥이에요. 언니를 찾으면 드리려고 준비해뒀어요. 수혜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지연이 얼른 부축했다. 누나, 괜찮으세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무슨 소리예요? 선미가 화를 냈다. 언니가 우리 목숨의 은인인데. 그래도 40년 동안 나는 40년 동안 언니는 충분히 수행하셨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언니께 보답할 차례예요. 수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이미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몸이야. 그냥 이대로. 절대 안 돼요. 선미와 지연이 동시에 외쳤다. 언니, 우리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아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덕분에 살았으면서 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매일 밤 기도에 나타나셨어요. 지연아. 이제라도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수혜가 두 사람의 간절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40년간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다. 정말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겠니? 당연하죠. 선미가 수혜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한. 지연이 무릎을 꿇었다. 누나 40년 늦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 김수혜 보살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미도 무릎을 꿇었다. 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증명해 보이겠어요. 수혜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4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미타불. 그날 오후 수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양복이 아닌 옷을 입었다. 선미가 가져온 단정한 한복이었다. 이제 언니는 더 이상 공양간 일 안 하셔도 돼요. 지연이 말했다. 하지만 수행을 안 하면 언니는 이제 김수혜 재단의 명예 이사장이세요. 그리고 제 의료재단의 고문이기도 하고요. 세 사람은 지연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해가 질 무렵 수혜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 같아. 부처님의 뜻이에요, 언니. 선미가 수혜의 어깨에 기댔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연이 그 옛날 군번줄을 수혜의 손에 돌려주었다. 이제 누나에게 돌려드려요. 수혜가 그 낡은 군번줄을 받아들며 웃었다. 40년 만에 지은 진짜 미소였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었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지연의 집에서 4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웃음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정의의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만 있고 방편이 없으면 중생을 구할 수 없다. 2023년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지연 의료재단 회장과 최선미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도대체 무슨 발표일까? 혹시 의료계 비리 관련인가? 아니면 정치 스캔들? 기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지연과 선미가 단상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단정한 회색 한복을 입은 61세 여성이 서 있었다. 김수혜였다. 40년간 숨어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세상 앞에 나선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지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신 분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40년 전 1983년 12월 이분은 북파공작원으로서 저희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 발의 총탄을 맞고도 12세였던 저를 업고 압록강을 건넸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의사가 될 수도 없었고 제 누나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수만 명의 환자들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미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저는 국회의원 최선미입니다. 이분은 제 진짜 언니입니다. 혈연으로는 남이지만 우리 가족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40년 동안 이분은 국가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북파공작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개적으로 감사할 수도 없었고 정당한 예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수혜에게 집중됐다. 수혜는 긴장한 듯 했지만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의 보살님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그동안 김수혜 씨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조계사 공양간에서 일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 40년 동안 공양간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선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분이 버스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 한 PC방. 용 문신을 한 김태수 25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 버스에서 할머니를 괴롭혔던 그 건달이었다. 야, 뉴스 봐. 친구가 PC방 TV를 가리켰다. 뉴스에서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김태수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면에는 며칠 전 버스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자신이 노인을 밀치고 괴롭히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고 있었다. 이게 뭐야?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북파공작원 출신 김수혜 씨가 며칠 전 버스에서 당한 모욕적인 대우입니다. 국가 영웅을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PC방 안의 모든 시선이 김태수에게 집중됐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저놈 아니야? TV에 나온. 맞아. 저 문신 똑같아. 어떻게 영웅을 저렇게 대할 수 있어? 김태수는 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이미 늦었다. 인터넷에는 그의 신상 정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 이제 김수혜 보살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수혜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40년간 숨죽여 살았던 그녀의 첫 공개 발언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수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했다. 40년 전 저는 20대 초반의 젊은 공작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지연이와 선미 그리고 부모님. 이분들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수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임무가 끝난 후 저는 버려졌습니다.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모든 공적은 묻혔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여 들었다. 40년 동안 저는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구한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한 모욕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을. 수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비만 있고 방편이 없으면 중생을 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후 일주일. 한국 사회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김태수는 길거리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쫓겨다녔다. 결국 그는 수혜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아니, 보살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혜의 새 거주지인 북촌 한옥 앞이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보살님이 그런 분이신 줄. 김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하지만 수혜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일어나지 마세요. 수혜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심 어린 참회만이 업보를 소멸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공허합니다. 김태수가 당황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조계사에 와서 1년간 봉사하세요. 공양간 1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 배우세요. 수혜는 김태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비로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불의 앞에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 후 김태수는 정말로 조계사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수혜의 엄한 가르침 아래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주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수혜 보살님이 우리 근처 절에서 일하셨다고? 어머, 내가 그분께 인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조계사 근처 상인들이 조계사를 찾아와 사죄했다. 보살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살님을 몰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일이 많았을 테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 전체에서 일어났다. 지하철과 버스에서는 노약자석 양보가 당연한 일이 되었다. 김수혜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사람들은 겉보기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다. 12월 1일 청와대. 김수혜는 국가 최고 훈장인 무공훈장을 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자리였다. 김수혜 보살님의 희생과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수혜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훈장을 받았다. 40년 만에 받는 국가의 인정이었다. 옆에서 지연과 선미가 뿌듯해하며 박수를 쳤다. 누나 축하해요.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재 2024년 봄. 김수혜는 이제 김수혜 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숨은 영웅들을 찾아 도우는 일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매주 화요일 그녀는 젊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영웅입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다. 다만 기억하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도 숨은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되 불의 앞에서는 단호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수혜는 지연과 선미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제는 매주 하는 가족 모임이었다. 언니,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선미가 물었다. 좋았어. 젊은 친구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 누나가 이제 진짜 스승님이 되셨네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은 무슨? 나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뿐이야. 세 사람은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다. 그날 밤 수혜는 한옥마당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40년 전 반지하 원룸에서 바라보던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마음이었다.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40년간 숨어 살았던 그녀가 드디어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회 전체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누나, 내일 TV 출연 잊지 마세요. 숨은 영웅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에요. 누나 덕분에 또 다른 영웅들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수혜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알겠다. 내일 보자. 이모티콘은 아직 어색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21세 때보다 더 젊었다. 창 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온 것 같았다. 김수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마당 한쪽에서 김태수가 조용히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다. 1년간의 봉사를 통해 그도 많이 변했다. 보살님, 청소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도 부탁한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는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갔다. 수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김수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40년간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운 연꽃처럼 그녀는 마침내 세상의 향기를 퍼뜨리게 되었다. 굴욕과 시련을 겪었지만 마음을 잃지 않았고 복수보다 자비를 택했으며 불의 앞에서는 단호했던 그녀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기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것을 정화한다. 여러분, 김수혜 보살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숨은 영웅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